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공포된 김건희 여사 특검 등 3대 특검과는 별도로 야당과의 협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도 열었는데요. 한국거래소 방문은 취임 이후 금융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또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3대 특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됐는데 대통령실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특검법 의결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 해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 다수와도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검은 일반 검찰 수사와 달리 대통령과 독립적인 기구인 만큼 오히려 야당이 더 특검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수사함으로써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은 없을 거라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검 의결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선 특검은 특검, 협치는 협치라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고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대선 전 민주당이 밀어붙이던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또 재판 중지법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쟁점 법안은 당분간 협치 모드로 가고 특검은 특검대로 가자는 분위기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우 정무수석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여권이 내란과 김건희 여사 의혹, 최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군 물색에 나선 가운데 빠르면 다음 주 임명이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등 민주당을 상대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개혁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특검 후보군 윤곽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이 한창인데 어느 정도는 압축된 거로 보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은 최대 57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빠르면 다음 주 초 특검 임명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군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며 의외로 추천자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특검 역시 겸직이 안 되고 수사 이후 재판까지 길게는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특검 추천 권한을 가진 조국혁신당 측은 생업 등을 이유로 고사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워낙 중요한 일이니만큼 끈질기게 접촉하고 있고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하는 건 정치 보복이자 혈세 낭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잠재적 수사 대상자들의 반발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특검을 도입하게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1호 법안으로 특검을 밀어붙인 데에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정지법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새 원내 지도부의 몫으로 넘기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민생 기조와 발맞춰 가는 모습인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뿐만 아니라 AI 같은 미래 산업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대여 투쟁에 힘을 쏟고 있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에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으로 사법부를 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는 영원히 억누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게 법적 조치와 릴레이 농성 또 범국민 서명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여 투쟁만큼은 한 몸처럼 움직이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두고는 여전히 당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5대 개혁안은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조사, 또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등이 포함됐는데요. 한 초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어차피 오는 30일까지가 임기 아니냐며 개혁안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론을 바꾸고 진상조사를 하는 건 상식이라고 공감했는데 다만 선출된 당대표가 개혁하는 게 맞는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김 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점 또 개혁안 수용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의총에서 전당대회는 8월 말쯤 치르자는데 공감대만 모인 상태인데 오늘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전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한 얘기도 나올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3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본격 출범하게 되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모두 중단됩니다. 다만 특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각 기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대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관계기관장에게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이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검의 목적을 고려하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는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 자료를 넘기고 나면 당연히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각 기관은 특검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제한적인 역할만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검찰은 12상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관련 수사를, 공수처는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데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형 3대 특검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인 가운데 각 기관은 일단 특검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경찰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검찰이 실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수사기록 정리 등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위한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수사가 얼마나 더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끝내고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거로 보인다며 각자 도생을 준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SNS에 자신이 하는 말은 팩트이고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비난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에도 탄핵을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며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두고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자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정부 기대감 속에 6일째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는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며 3,000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순매수에 동참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한홍 기자, 현재 코스피 얼마나 올랐습니까? 코스피가 2887.32로 출발해 9시 28분쯤 2900선을 넘어 2904.21까지 올랐습니다. 연일 연고점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은 것은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새 정부 취임을 계기로 6일 연속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3000선 돌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수를 하면서 6일 연속 순매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관도 순매수에 동참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장중 24만 원까지 올라 24만 닉스에 복귀했고 삼성전자도 장중 6만 1,000원까지 올라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풍산을 비롯한 방산주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한화솔루션 등 재생에너지주 상승폭도 큽니다. BTS 활동 재개 기대감에 전날 상승했던 하이브가 오늘은 하락 중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추진 가능성에 전날 하락했던 대형마트주가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75.43으로 출발해 1.6%가량 오르며 78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며 단기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뉴욕 증시 상승과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원화 강세도 외국인 순매수의 호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65원으로 출발해 1360원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수출 통제 문제를 두고 이틀간 무역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등 기술 수출 통제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걸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수출 통제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이틀째 마라톤 무역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We have reached a framework to implement the Geneva Consensus and the call between the two presidents. 双方将把这些会谈的情况以及原则达成的这种落实框架向各自的领导人汇报。 특히 허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희토류와 연구자석 수출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제무역대표부는 런던 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미중 간 신뢰 강화, 경제 무역 관계에 더 나은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리청강 국제무역 담당 대표는 미중 간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며 심층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휴전 이후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조사한 5월 미국 소기업 낙관 지수도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98.8로 역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불확실성 지수는 9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해 미국 소기업들은 관세 등 무역 정책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 가격과 고용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현대차가 희토류 재고 약 1년분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기업 설명 관계자가 비공개로 열린 투자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익명의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이 IR 관계자는 경쟁사들보다 운신의 폭이 훨씬 크다면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와 구매 개선 노력이 성공적이었으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적어도 1년간 중단 없이 생산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한다고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 속에서도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5%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2%, 승용차가 8.4%, 선박이 23.4% 증가한 반면 석유 제품과 무선 통신기기는 각각 20.5%, 43.1% 줄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이 3.9%, 중국 수출은 2.9% 늘었습니다. 다만 6월 초 대선 등으로 집계 기간이 짧아서 증가세가 월말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달 초 수입은 172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5% 늘었고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가 2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 26만 1,000명 이후 13개월 만으로 증가폭도 그 이후 가장 컸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달 37만 명 증가해 60세 이상 전체 취업자는 704만 9천 명으로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2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어제 BTS 멤버 RM과 B에 이어 오늘은 정국과 지민이 동반 전역했습니다. 두 사람은 취재진과 팬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 좋은 모습을 준비해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BTS 멤버 정국과 지민이 꽃다발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자 팬들 환호가 쏟아집니다. 지난 2023년 12월 육군 5사단에 동반 입대했던 두 사람이 군복무를 마친 겁니다. 늠름한 경례로 팬들과 취재진에게 인사를 했지만 오랜만에 카메라 앞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사실 카메라 앞이 너무 오랜만이라 좀 화장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민망한데요. 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했던 군 생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겠다면서 향후 가수 활동에 대한 의지도 다졌습니다. 오늘 전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려나가던 그림을 앞으로 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더 좋은 모습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저녁 행사 없이 간단한 인사만 하는 자리였지만 새벽부터 취재진과 팬들로 국세통을 이뤘습니다. 저녁을 축하하는 대형 풍선, 멤버들 사진을 손에 든 팬들이 가득한 모습 등이 콘서트장 앞을 방불케 했습니다. We feel so happy and we are really proud of them to complete all the military service and now they are back for us. So we are really happy. 오는 21일 소집 해제되는 휴가만 빼고 BTS 멤버 6명이 모두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군 공백기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팬들과 업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BTS 멤버 전원이 이번 달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서 완전체 복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류 역사를 다시 쓴 BTS의 컴백이 K-팝 시장을 다시 한번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일곱 명의 멤버가 입대 전 마지막으로 함께 무대에 올랐던 완전체 공연. 일단 잡혀있는 콘서트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투어 약속이야. 언제든지 잡으면 되니까 그때 또 잡으면 오실 거죠? 코로나19 여파가 남아있던 2022년 기준 BTS 콘서트 1회당 경제적 파급 효과는 최대 1조 2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달 전역하는 멤버들이 약 3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할 경우
경제 효과는 더욱 폭발적일 전망입니다. 월드 투어 예상 규모만 500만 명으로 BTS가 소속된 하이브의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5천억 원에 근접할 거란 장밋빛 예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외 관광객 유인과 고용 창출 효과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워낙 팬덤이 크고 특히나 이제 재결합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다. 관광산업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증가하는 효과는 분명히 직감적으로 있을 것 같다. 특히 7명의 멤버들은 입대 전부터 솔로 활동으로 각각 음악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청춘의 방황과 고민, 성장을 노래했던 BTS가 제대 후 보다 성숙한 메시지를 들고 복귀할 경우 팬덤의 보복 소비를 자극할 거란 평가입니다. 그룹 활동은 그 각기 다른 매력을 어떻게 한 팀으로 구현하느냐 여기에 좀 역점이 있거든요. 또 솔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성장한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고개를 드는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도 BTS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변수입니다. 하이브는 최근 중국 현지 법인 하이브 차이나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중국 시장이 개방될 경우 최대 30%까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5조 원 넘게 늘면서 넉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55조 3천억 원으로 직전 달보다 5조 2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4조 7천억 원이었던 4월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10%가량 커졌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조 2천억 원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지난 2월과 3월에 늘었던 주택거래가 영향을 미쳤던 데다 가정의달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오름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가계대출 오름폭이 예상했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도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나 거래량 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이어질 거로 우려했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각이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쉼 없이 좀 달려온 것 같은데 짧지만 지난 일주일 먼저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최근 한 3년 동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못 보던 장면들을 많이 봤죠.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면서 뭐 김밥으로 때우면서 장시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구경을 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주식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단계를 일주일 동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비정상의 정상화, 지난 정부에서 못 봤던 장면을 많이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홍 전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취임 첫날에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무색하게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3대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법치주의에 있던 미래가 참 걱정스러울 정도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지기현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협박 압박에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생겨서 그런지 이미 많이 이제 확정되었던 심리 일자 공직선거법의 뭐 파기환송 심의라든지 또 어제는 또 대장동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후 지정 사실상 무기 연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되면 다 이제 죄가 없어지나 하는 어떤 법치주의의 법 앞에 평등의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점이 대단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두 분께서 상반된 지난 일주일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 전 의원께서 경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의 방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대선 기간 중에도 그 한국 자본시장의 어떤 선진화에 관련해서 언급을 자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임기 중에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민주당의 주도로 그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상법 개정안, 이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결국엔 폐기됐습니다만 상법 개정안만 통과된다면, 그것이 정말 시행된 것이 확정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외국인 대기 자금도 상당 금액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았던 주식시장을 소액 투자자들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배주주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농락당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오늘 증권거래소 방문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실히 주식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코스피 지수로도 나타나고 있고 3천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5천, 코스피 5천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실현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그렇게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은 정부가 이제 그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떤 허니문 효과로 역대 어떤 정부든 이제 정부 초기에는 주식 시장이 올라왔던 것이 상례죠.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지금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 부분 공약으로 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법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죠.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사실상 어떤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상의라든지 경총이라든지 대부분의 경제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식시장의 어떤 불공정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단호하게 척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법이 개정한 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경영, 특히 어떤 투자의 의욕이 굉장히 좀 꺾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셨고요. 참 국민의힘이 답답한 것이 사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 방안,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 뭐 그 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게 다 친기업 정책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책하고 친재벌회장 정책을 헷갈려 해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엔 기업 가치를 올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좀 더 쉽게 많은 금액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재벌 회장들이 싫어하면 그게 반기업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합니다. 네. 김영남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경총이라든지 대한상의가 경제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재벌 회장들만 반대한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그런 어떤 경제단체들의 어떤 성격을 저는 왜곡한다고 보고 저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액주주 보호 내지는 어떤 불공정 거래는 단호하게 배격을 하되 그러나 어떤 이사의 어떤 과도한 어떤 책임을 부과를 함으로써 어떤 투자 의욕을 꺾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면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만 한경협, 그러니까 옛날에 정경련이 이름 바뀐 것이죠. 그거는 뭐 전형적인 재벌 그룹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대한상의 회장, 지금 누가 대한상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뭐 굴지에 재벌 회장 되시는 분이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계신데 그러니까 참 보면 어디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네네. 자, 일단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좀 평가를 했는데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 들어올 때마다 항상 경제판을 보는데 오늘 보니까 2,900포인트를 돌파하고 환율은 계속 떨어져서 1,363원까지 내려왔죠. 우리 정치판에서 매수 그러면 나쁜데 경제판에서 매수하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아요. 든든한 추경 그리고 물가 안정도 동시에 이뤄내겠다.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이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의 2차 소환에 대해 불응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송진호 변호사가 국수본에 조금 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망신 주기식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 그리고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 조사 그리고 방문 조사는 현재 고려하고 있다. 앞서 이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내일, 그러니까 12일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불응 의견서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조금 전 국수본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에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홍 전 의원께서 지금 뭐 여러 비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여당에서 그 뭐 추경과 또 물가 안정을 동시에 이뤄내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 물가 안정과 또 민생지원금 지원이 과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이냐라는 그런 비판의 의견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민생지원금은 사실은 지금 매우 어려운 그 서민 경제 아니면 바닥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가 평소 같으면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 복용하면 안 좋다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거라도 복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민생 경제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스테로이드제 같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요. 물가 안정과 경기를 살리는 거 이걸 동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근데 최악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최악은 뭐냐면 경기는 불경기인데 죄송합니다. 경기는 불경기인데 물가는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최악인 것이죠. 그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악화된 민생 경기를 일단 살리고 그리고 물가 안정은 조금 장기간의 그 시각을 갖고 이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재정 문제 때문에 선별 지급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죠. 1948년도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국가 부채가 643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40조가 늘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할 때 1,080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한 110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부채가 왜 지금 문제냐면 국가 부채에 어떤 원금을 갚기는 그냥 지금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1년 예산으로 한 26조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이렇게 높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가 신인도 떨어지고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담을 2030 젊은 세대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전통적인 어떤 좌파였던 정책으로 사실 자꾸 돈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력이 없는 정부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이 결국은 돈을 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TV토론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호텔 경제학이 심취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어떤 연구기관에서 지역 화폐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 됐든 그것이 어떤 지역 어떤 경제는 모르겠지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어떤 연구 논문도 계속해서 발표됐고 특히 지금 1차 추경이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적자를 지금 현재 무릅쓰고서 2차 추경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정 간의 이제 추경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인선도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국민 추천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더라도 좋은 사람을 추천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죠. 어떤 정치 경력을 아무리 길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인재풀을 다 갖추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분은 저는 한 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측근이나 아니면 아름아름 인사 추천 내지는 청탁을 받아서 해결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오픈해서 국민 추천제를 실시해서 거기서 추천된 인물 중에 당연히 또 인사 검증 절차는 거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 보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이 국민 추천제의 그 비슷한 형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있었는데 딱히 뭐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려의 지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인터넷 추천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유사한 추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시점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인사가 만사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전국을 이끌어가고 또 정권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좌파 우파도 아닌 실력파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력파보다는 본인에게 지금까지 충성하고 아부만 했던 변호사들이라든지 김현지라든지 또 코인 선생 김남국 같은 이런 어떤 사람들 특히 또 본인이 전과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과가 유독 또 많은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내정자라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국민 추천제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혹시 이제 이런 어떤 제도로 인해서 인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국민 추천제로 뭐 했다 이런 어떤 면피용으로 악용될 어떤 소지도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면피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추천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사검증 절차는 거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잘못된 인사가 나온다면 그건 검증 절차의 실패라고 보기 때문에 뭐 국민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이른바 면피가 되거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그건 다소 좀 각도가 어긋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인사는 진짜 인사가 망사였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 해도 그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미 이제 임명된 인사에 대한 논란도 또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인사가 맞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 내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실명법 등 그게 이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법률적으로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삼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이미 다 지난 문제라 어떤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다만 이제 도덕성의 문제는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에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그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홍 전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광수 민정수석이 본인의 재산은이 그리고 부동산 어떤 실명제와 그리고 차명 어떤 그 등록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하고 예. 지금 이제 사죄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자리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결국은 공직자를 감찰을 하고 또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그 검증하는 수장이 과연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 검증 대상들이 이런 어떤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직위 즉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는 저는 대단히 좀 소화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냐 싶고 그리고 좀 이따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또 김병기 의원 건도 지금 현재 지금 터져서 아들에 대한 어떤 국정 어떤 청탁 문제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런 어떤 보도들이 좌파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부 소스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많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어떤 인사를 두고 지금 권력 내부에서 진영 내 굉장한 좀 암투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김병기 의원 얘기를 해주셨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소스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고 사실 이 그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 자체도 지금 원내대표를 뽑기 직전이기 때문에 요 시점이 좀 묘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시점은 참 묘합니다. 13일 날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있기 때문에 뭐 선출 직전에 이런 그 이슈가 불거져서 그 출마한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겠는데 우선 그 요 이슈를 다루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 지금 방송 중에 그 홍석준 의원께서 좌파 매체 뭐 좌파 이런 언급을 거듭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파 매체는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즐겨봤다는 아주 특정 성향의 유튜브 채널만 우파 매체로 언급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듣기 거북하고요. 예.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다른 뭐 필기시험이라든지 신체 검사는 다 통과를 했는데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 탈락 시점이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사에 근무했던 장교 출신이 신원조회에서 탈락한 것이 아버지가 야당 인사기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그 배우자께서 일종의 항의성 전화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정말로 다른 문제가 없는데 더군다나 뭐 정보사의 장교 출신이 신원조회에서 탈락한다는 게 사실은 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탈락 사유가 아버지의 야당 활동 때문이었다고 하면 그게 좀 분명히 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사실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말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당 취업이냐 아니면 아빠가 야당 인사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했어야 될 그 사람이 억울하게 탈락됐던 것이냐 이걸 먼저 가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은 의원직까지 지금 걸면서 강하게 좀 반박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좀 흘러갈지 좀 주목해 볼 대목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권리당원 표심이 20%가 반영이 된단 말이죠.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 중 누가 좀 유리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가끔 나오는 얘기가 제일 선거 결과를 맞추기 어려운 선거가 원내 선거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내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현역 국회의원들만 참가를 하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으면 173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투표권을 실시하는 것이고, 뭐 얼마 전에 룰이 좀 바뀌어서 권리당원 그 투표 결과가 20% 반영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80%는 현역 의원들의 투표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른바 최악의 유권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왜냐하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각자 본인들의 예상 득표수를 더해보면 유권자 총합에 뭐 한 2배, 3배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후보가 2명이니까 유권자 총합에 한 2배 정도 나오겠죠. 그 정도로 속을 알 수 없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라 저도 누가 될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속을 알 수 없는 의원들의 마음이 좀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법원 앞에서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 오늘 서울 고법 앞에서 의총을 열고 이 재판 연기와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 좀 홍 전 의원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게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뭐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여야 간에 싸우더라도 우리 사법부를 중심으로 해서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그 중심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법부의 행태가 참으로 좀 걱정스럽죠. 특히 오늘 서울 고법 앞에서 의총을 했는데 서울 고법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원래는 5월 15일 날 하기로 했는데 예. 대선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또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금 또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해서 지금 추후 지정 사실상 무기 연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어제 또 대장동 관련된 사건도 추후 지정을 했었고, 자,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또 관련된 헌법상의 68조 2항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고리 혹은 또 재판상 기타의 사유로 자기 상실될 때는 60일 이내에 재선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9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구사 헌마 246인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명백하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범위로 딱 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무기 연기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많은 공범들, 뭐 이화영이라든지 김진성이라든지 김은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또 1, 2심에서 유죄가 되면서 진행 중인데, 이런 또 공범들과의 또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떠나서 많은 법조인들과 그리고 국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지금 이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심각하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형평성 문제, 실제로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거는 사실은 헌법 해석상 재판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정지되는 것은 당연한 해석입니다. 그거는 뭐 저 개인 의견이 아니고 대다수의 대부분의 정말 헌법학자들이 저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법 앞에 평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법 앞에 평등의 예외로 규정해 놓은 것이 우리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재판은 얼마든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추는 대통령을 상대로 적어도 재임 기간 동안은 할 수 없도록 이른바 법 앞에 평등에 있어서 예외를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죠. 예. 거기는 기소만 못하고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뭐 아주 예외적인 극소수설을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취지 자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대통령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신경 안 쓰고 대통령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재임 기간은 정지되어 있다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진행한다고 그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헌법 68조 2항의 판결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의 거리사항으로 판결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건 조금 헌법 해석을 오해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선고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오해한 데서 비롯된 거 아닌가 싶어서 헌법을 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지금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 정지 결정은 뭐 당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 지금 뭐 헌법 68조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픽에서도 박주민 의원이 68조 저도 이제 찾아봤습니다만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이제 판결이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인의 신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 거거든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과 신분을 이제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당선인에만 이제 국한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용남 의원이 이게 재판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는 이미 별도 조항에 대통령 탄핵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헌법에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68조의 저 조항, 즉 재판 및 기타의 사유로 자격 상실됐을 때 이런 어떤 그 문구를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어떤 결정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이 뭐 짧아서 긴 말씀은 앞서는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했을 때는 대통령도 기소당하고 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 68조 2항에 대통령의 당선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전에 법원의 어떤 내란과 외환죄에 대한 재판 진행이 더 빨라서 그게 확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내란 외환 이외의 죄까지 다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특검법이 시행이 되면서 자,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전체를 위헌 정도로 몰고 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같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했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형태로 국회를 그 막았고 체포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관한 그 집행을 했던 사실 관계자들을 하는 거지 그것을 뛰어넘는 형태로 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러면 것입니다. 후보군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의외로 추천자가 많아요. 특검 후보들을 좀 꺼려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은 못 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천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 절대 아니다, 헌정 질서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단순 특검을 넘어서 일각에서는 뭐 정당 해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홍준표 전 시장도 정당 해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우려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뭐 정당 해산까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명백히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우려는 굉장히 크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치 보복이 없다는 이야기를 수백 차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란 종식은 뭐 한다 뭐 그런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자, 내란 특검 이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최병 특검이 내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보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김용남 의원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검사 총 정원이 2,2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교육이라든지 병가라든지 특히 공판 검사가 한 350명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검사의 거의 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총 한 120명, 그리고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577명의 메모더 지금 이제 특검이 이제 꾸려지게 됩니다. 국정농단에서는 20명인데 이에 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민생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라든지 또 도박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수사는 어떤 치명적으로 중단 내지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도 보면 굉장히 좀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몇몇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예시는 돼 있습니다만 그 예시 이외에도 뭐 인지 수사를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의 어떤 특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브리핑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대해왔던 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뭐 한다는 것부터 해서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고, 특히 또 특검 어떤 추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마지막으로 합의를 할 때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기로 됐는데 그 합의도 무시하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과거에 국민의힘이 여권일 때는 그게 또 이야기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대통령도 또 민주당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이 특검을 추천한다. 이것은 또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정말 위헌과 문제점 투성이 있는 특검이 결국은 정치 보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그 독소 조항, 그러니까 특검법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지적을 해왔었고, 어제 그 국무회의 의결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국무위원들도 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전임 정부 인사들이 이렇게 같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런 좀 뭐랄까요, 이례적인 장면들이 또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국무회의의 멤버 대부분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 뭐 그중에 일부는 지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정치 보복으로 이런 특검을 실시하는 거냐, 김건희 특검만 해도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부터 계속 추진했던 것입니다. 근데 번번이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거나 아니면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3일 날 명백하게 내란 행위가 벌어졌는데 이걸 수사할 곳이 특검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도 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뭐 제대로 수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수사기간이 딱 150일입니다. 그러니까 20일 준비기간을 제외하고는 5달 동안 수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부처럼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고
누가 봐도 쉽게 끝날 수 있는 수사를 2년, 3년씩 끌면서 이른바 야당에 대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다면 정치 보복의 의혹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검사는 딱 활동기간, 수사기간이 5달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내에는 이 수사가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보다 기간 제한이 있는 특검이 투명성의 입장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선 패배 후에 국민의힘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김용태 위원장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배후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해석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뒤에는 조경태가 있는 거지요. 제가 그 연일 계속 격려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자체가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지요. 국민의힘은 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밤. 그 비상계엄도 야밤에 치러졌고 또 대선 후보 교체도 새벽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은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배후설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좀 작심 발언까지 꺼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당권에 대한 전망도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대선과 같은 이런 어떤 큰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엔 뭐 당이 뭐 조용함이 이상하죠. 뭐 항상 당이 이제 시끄러워졌고 심지어 당이 이제 뭐 깨지고 해체모여 하는 그런 어떤 사례도 여야를 떠나서 과거 어떤 정당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어떤 패배 후유증 그리고 3대 특검 등등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좀 후유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럴수록 결국은 어떤 원칙과 과정의 어떤 절차의 정도를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민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당을 뿌리부터 개혁 혁신하기 위해서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과정과 절차도 중요한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좀 아쉬운 것은 일단 5대 개혁 혁신안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본인이 6월 말에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최보윤 비대위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비대위 자체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비대위원장 입장이보다는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좀 이 안을 던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의원총회라든지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많은 좀 지지를 좀 받기는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6일 날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되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빨리 이제 정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한 정당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한 걸로 전해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글쎄 뭐 타당의 문제라 뭐 왈가왈부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민의힘 소속의 조경태 의원의 마지막 이야기로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대선 패배한 정당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하면 선거 집니다. 네, 짧고 굵게 좀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베트남 동쪽 부근 해상에서 올여름 첫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할 전망인데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지만 이 발달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이른 장마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올여름 첫 태풍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올해 첫 태풍 우디비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태풍 정보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필리핀 서쪽 해상에 머물던 열대저하부가 북상하면서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으로 더 강해졌고 또 오늘 아침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1호 태풍 우디비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앞으로 베트남 동쪽 해상을 지나서 중국 남부에 상륙한 뒤에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도가 중간 강도까지 강해졌다가 점차 약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 수증기가 남해상의 정체 전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강한 비가 우려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보다는 일주일가량 빠른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정체 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 후반 비가 남해안과 내륙으로 더 확대하지만 내륙의 장마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현재 남해상으로 1호 태풍과 정체 전선 또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저기압 소용돌이 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 이후 내륙 곳곳에 강한 호우가 내릴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내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경찰의 2차 소환에 불응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에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경찰의 망신주기식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며 조사 자체에 불응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이나 방문 조사는 고려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군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총장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 15명을 군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고 이미 기소된 인물도 많은 만큼 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검찰 수사팀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에 관여했는지와 외압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여러 의혹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교육 관련 극우단체 리박스쿨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 등을 운영해 여론 조작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댓글 조작에 참여한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해 서울에 있는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정황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사회부 총리는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은 승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사건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50대 남성이 혼자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과 전신줄을 차례로 들이받고 숨진 사고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던 중 사고 당시 승합차를 운전했던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남성인 것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근처로 간 사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CCTV에 보이는 장면은 이제 두 번째 충격인데 그 조수석 쪽에서 남자가 하나 나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자신도 죽겠다며 근처 신호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땅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 쪽으로 옮겨 타서 그냥 운전해서 그대로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교통 사망 사고를 살인 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피의자를 군산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피의자는 마주오던 덤프차와 충돌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사업하면서 금전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유력 용의자인 40대 남성을 이틀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용의자 A씨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CCTV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제 새벽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한 달 전쯤에도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다가 붙잡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닷새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LA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주방위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병력과 시위대의 야간 충돌이 이어지자 LA 시장은 야간 통금령을 내렸습니다. LA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LA 다운타운 전역이 집회금지 구역으로 선포됐지만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규탄과 구금된 이민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아침부터 평화롭게 이어지던 시위 현장은 오후 12시를 넘어 경찰 차량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주방위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냈고 저항하던 시위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2시 38분입니다. 조금 아까 다시 최루탄이 터지고 현장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미디어들도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해 그린카드까지 받았지만 엿새 동안 구금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어머니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I am asking President Donald Trump, please President Donald Trump, let my son go back to my country Sweden because America dream came to America disaster.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000명의 추가 배치 결정 이후 LA에서 뉴욕과 시애틀 등 미국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We will not allow federal agents to be attacked, and we will not allow an American city to be invaded and conquered by a foreign enemy. And that's what they are. 특히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오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군사 퍼레이드에서 시위를 한다면 엄중한 무력에 직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내 군대 배치를 중단해달라면은 긴급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무장한 경찰과 군이 시위대를 밀어냈지만 시위대는 다시 이곳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 앞으로 돌아와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군 병력과 시위대 간의 대치는 오후 내내 계속됐습니다. 시위 참여자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가혹한 단속과 추방이 멈출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Oh, I'm never going to give in. I know I'm not Mexican or any of the other cultures, but I still like to show that I'm here and I'm always here to help. 심야 시위가 계속되면서 캐런 베스 LA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LA 도심에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LA의 안정을 위해 이민세관 단속국의 급습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LA에서 YTN 홍상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LA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층 강경해진 진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브 강 LA 한인회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낮에는 주 방위군이 최루탄을 쏘면서 시위대와 대치를 했고 또 조금 전에는 야간 통금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 지금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아직 닷새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예. 다행히도 시위가 한인타운이 아닌 다운타운 시청 인근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일부 시위 현장에서는 좀 폭력적인 행동으로 좀 시위대가 좀 변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돌발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한인 피해 소식이 전해진 건 없습니다만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던 자바시장, 이곳에 한인 업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 금요일 첫 번째로 이민 단속이 시작됐을 때, 첫 번째 보도로는 이제 난민, 티노 계열 이민자들을 타겟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네. 여기서 한인타운이 아닌 다운타운의 패션 디스트릭트, 쉽게 말하면 로스앤젤레스 동대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인들이 많은 밀집 지역이고요. 또 많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단속이 이어졌고요. 여기에 다행히도 한인분들이 체포나 구금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한인분들께서 또 이 아이디 체크나 이러한 검문 조사를 받아야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이 패션 디스트릭트, 자바 시장이 이제 셧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러한 공포감 그리고 긴장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인타운에도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예. 자, 이번에 이민자 단속으로 시작된 이번 시위, 트럼프 대통령과 이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간 정치 싸움으로 커지는 분위기인데 시위대를 자극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시위 중 폭력 사태도 있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방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주 방위군 투입이 됐고요. 또 최근에는 해병대까지 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폭력적인 액션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밤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조용한 분위기지만 최근에는 캐런 베스 LA 시장이 통행 금지령을 이 다운타운 지역에 오늘 밤 8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이러한 폭력적인 시위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한인 사회에서는 매우 반기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공화당 인사들이 1993년 LA 폭동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당시 자경단 사진을 올리면서 한인 사회도 들끓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즉각 삭제 그리고 사과를 촉구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서는 강력하게 그러한 포스팅을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도 아실 수는 있지만 미주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아픔, 트라우마로 남는 게 바로 1992년 LA 4.29 폭동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의 시청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LA 전 도시가 불에 타고 있었고요. 예.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등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트라우마의 한 사진을 그 SNS에 올림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아픔을 다시 자극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불투명한 그러한 영어 문구로 그 시위대 또는 그 팔로워들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진을 보시면 한 한인 남성이 총기를 들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시위대에게 우리가 총을 들고 나서라 그러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한인 커뮤니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시위대가 한인 사회를 향해서 타겟팅을 해야 되냐 이러는 엇갈리는 메시지가 줄 수가 있어서 저희는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미 행정부의 언급이나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반응은 없지만 네. 계속해서 SNS 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 시장뿐만 아니라 주지사에게 이제 비난의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인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더 이상 이러한 정치적인 도구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성명을 내고, 오늘 오전에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뭐 LA 총영사관 그리고 여러 단체 리더들과 함께 모이면서 법적 이제 이런 지원금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방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피해 없이 시위가 좀 마무리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븐 강 LA 한인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LA의 해병대 현장 배치와 야간 통금령이 내려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2차 무역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LA 시위 지금 야간 통금령까지 내려진 상태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한국으로 출장을 와서 네. 현지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제가 LA 한 7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현재 그 소식을 들으면 네.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 한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반란법을 발동할 가능성도 시사했잖아요. 이게 발동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흔한 건 아닌데 네.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그 방위군을 투입하려면 주지사의 동의가 있어요. 보통 주지사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연방 군인을 투입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뉴섬 주지사는 반대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그런 그 연방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법적 공방으로 갈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이게 계엄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반란법은 이제 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엄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계엄에 대한 약간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요. 아직 뭐 그렇게 상황이 번질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이 굉장히 그 LA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전국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군대까지 투입하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정치적인 동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정치적인 동기.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중에서 네. 그 반이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를 내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의 그 전략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한 놈만 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하버드를 집중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민 문제는 지금 이제 LA 쪽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아마 라틴계 쪽일 거고,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이제 민주당 어떤 그 지지층이 강하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를 타겟해가지고 아마 분명한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게 크잖아요. LA 그렇죠. 군 예. 투입을 두고. 그런데 이 주지사가 민주당의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뭐 이 갈등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볼 때 네. 뉴섬 주지사한테는 이제 약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미국의 민주당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어떤 그 대선 후보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이제 뉴섬이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예. 아마 이번 기회에 뭔가 좀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정치적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향후 두 사람의 갈등 그리고 지금 이 시위 어떻게 전개될까요?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지나면 컨트롤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그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네. 아마 어느 정도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싶으면 네. 아마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롭게 들어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중 2차 무역 협상의 프레임워크 합의를 이루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먼저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아마 그 기본적인 큰 틀을 합의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승인을 하면 그 다음에 아마 좀 더 구체적인 협상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이 아무래도 중국의 히토류 그리고 핵심 광물 수출 제한, 미국에서는 반도체 같은 기술 수출 통제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온 거잖아요. 예. 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걸까요, 그럼?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국 정상이 승인을 하면 네.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건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래서 큰 틀의 합의가 됐지만은 네. 또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떤 그 긴장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처음에 굉장히 세게 나갔지만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중국이 양보를 많이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또 뭐 중국에 뭐 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생기면 네네. 또 여기서 틀어질 수 있고 뭐 하여튼 이게 사실 이 무역 좀 그 협상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경제적인 것뿐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서 눈여겨볼 만했던 사람이 미국의 이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꼽았고요. 또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의 합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이 둘이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두 분이 이제 그 무역 문제에 있어서 이제 최고 실무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낸 거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진전이라 볼 수 있는 거고, 네. 예,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제 자세한 부분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뭐 양국의 대통령 그리고 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승인을 한다면 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무역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만약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그 타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오겠죠. 예. 결국 이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제 한국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잘 하고 네.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쟁의 측면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에도 저희가 협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좀 살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뭐 예.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단순히 무역 흑자만 얻는 것이 아니고 투자도 많이 했다는 점도 좀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의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에 하셨던 여한구 본부장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 그렇다면 가장 관건, 뭐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뭐 계엄령 탄핵 이러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약간 외교 문제에서 좀 시간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예. 한다. 예, 이런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G7 정상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는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첫 정상 외교 무대 데뷔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뭐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할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네. 지금 사실 뭐 외교부 장관도 아직 뭐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좀 빠른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도 뭐 결정을 했으니까 네. 이제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예. 제 생각에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번에 가서 좀 좋은 인상을 남기고 일종의 상견례 네. 같은 분위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그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앞으로 외교 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제 생각에는 아마 11월 초인가 우리 그 한국에서
그 에이펙을 호스트하기 때문에 그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는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빨리 좀 나가려고 했던 걸까요? 글쎄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조급함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지나가고 뭐 다른 정상들은 뭐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좀 늦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조급한 측면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좀 마음이 급할수록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뭐 G7 미팅도 가서 뭐 큰 걸 얻으려기보다는 정상들하고 인사도 하고 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지금 뭐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미일 중 순서로 통화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인데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미일 중으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아마 미중 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그러한 인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친중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약간의 그런 그 뭐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를 조금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제 추측이고 어쨌든 뭐 한일 중이 되든 한중 일이 되든 어떤 한국에서는 그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정상들하고 전화 통화 하신 거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통화 시간을 봐도 시진핑 중국 주석과 가장 오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미중 사이에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한미 동맹은 추측이 돼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나 북한을 인게이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뭐 우리는 뭐 고래사이에 낀 뭐 새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새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돌고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뒤로는 폭포가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볕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8도 정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고요. 여기에 기온은 조금 더 오르면서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자외선도 강한 만큼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전남 여수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지방에서도 오존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과 함께 호흡기 관리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9도, 대전과 대구 30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 초반부터 비 소식이 잦았던 제주도는 내일부터 이른 장마가 시작되며 모레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남부지방에,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올여름 첫 태풍 우디비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수증기가 정체전선을 발달시키며 주말 사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상황이 아직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은 제법 덥지만 밤에는 20도 아래로 내려가 제법 선선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